행정법원이 애플이 요청한 삼성 갤럭시 탭 판매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가 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뀝니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 등 유럽발 악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1900선마저도 내줬는데요. 자세한 시황 알아봅니다. 오늘은 한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77포인트 내린 1898.9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해외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냉각시켰습니다. 장후반 우정사업본부 등 기타계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연기금도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1900선을 내줬습니다. 이달 들어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은 오늘에도 1685억 원치를 내다 팔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2조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오늘 각각 226억 원, 183억 원치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통신업, 음식료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전기, 가스가 2.61%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기계, 의약품, 화학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기아차가 0.62% 올랐고 현대차와 포스코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7% 내린 가운데 한국전력, LG전자, 삼성생명 등이 모두 2% 넘게 빠졌습니다. 상한가 14개 종목을 포함해 211곳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16곳이 내렸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면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막판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군요.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면서 장중 3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188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후반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장 막판 매수에 나서서 19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 등을 1300원어치 사들이면서 증시 방어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 매도에 나섰던 연기금도 증시 막판 주식을 사들이면서 155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이처럼 우정사업본부 연기금이 증시 방어에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의 매도 행렬을 이기지 못하면서 1900선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그리스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한 데다 무디스가 이탈리아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에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유로존 6위가 봉합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달 들어 증시에서 2조 1725억 원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 5,957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 문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17일까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은 데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긴축 재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유럽을 둘러싼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이 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집권 여당이 기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입지가 좁아져서 유럽 긴축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조용현 연구원은 전날 중국이 지급준비 인하를 발표했지만
호재성 재료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못할 만큼 유로존 우려가 크다며 시장의 센티멘털이 약해지면서 6월까지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매도세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특허 항소법원이 애플이 요청한 삼성 갤럭시 탭 판매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특허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탭의 미국 내 판매 중단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태블릿 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애플의 디자인이 휴렛 패커드사의 제품을 포함한 기존 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10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가 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이두가 클라우드 기반 운영체제인 바이두 클라우드를 탑재하고 바이두 지도와 음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1,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가량에 판매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조는 대만의 팍스콘에게 맡기고 독자 브랜드로 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저가 스마트폰 출시는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78%인 바이두가 늘어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바이두 서비스 접속자들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두는 지금까지 모바일 분야에서 엔지니어 1,000명 이상을 고용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1,598종의 서식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제 심사를 마치는 이달 중에 개정된 내용을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9천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9명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실시하면 오후 6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원과 당원, 청년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2위에서 5위가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친박 성향의 황우여 의원이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꼽히고 있어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계기로 사실상 박근혜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전자업계의 라이벌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기술 개발 제휴 협상에 나섰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소니와 파나소닉이 LCD TV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전력 소비량이 적은 OLED 패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대형 OLED TV를 조기 양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업체의 제휴가 실현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을 뺏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전자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LG는 연내 55인치 OLED TV를 시판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니와 파나소닉은 2015년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니크레디트은행과 인테사 산파울로은행 등 26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들 은행이 유로존의 위기의 취약성을 드러내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미 대출금의 회수 문제와 수익성 부문에서 문제가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정부 부채를 계속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은행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콘텐츠 유통사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보통신부 유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G텔레콤과 KT에 이어서 LGU+ 역시 어제 콘텐츠 유통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LGU+가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유통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로그는 원래 인터넷 포털 천리안, LGU+의 IPTV 콘텐츠 공급을 담당하던 자회사였는데요. 데이콘 멀티미디어 인터넷이라는 원래 사명을 미디어로그로 바꾸고 각종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우선 이달 중에 동영상 서비스인 무비팟, 클래식 음악 교육 서비스인 클래식팟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콘텐츠 판권 사업에도 본격 진출해 영화, 게임 등에 직접 투자하고 스마트 TV 등 전략 미디어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에도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과 KT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0월 아예 비이동통신 서비스를 전담할 자회사로 SK플래닛을 분사했는데요. SK플래닛은 T스토어, T맵, 호핑 등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동영상 서비스 업체 비키에 투자하고 지난 4월에는 모바일 메신저 틱톡을 인수하는 등 활발히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KT는 올해 들어 새로운 음악 서비스인 지니를 개시해 벅스나 멜론 등이 차지하고 있는 음원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이 밖에 엔스크린 서비스 올레TV 나우, 콘텐츠 장터 올레마켓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통 자회사를 통해서 콘텐츠 사업에 진출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 조직에서는 빠르고 창의적으로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안정적인 통신 품질이 최우선인 통신사 특성상 기업 문화가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계열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SK플래닛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 네이트온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위성방송 서비스 업체인 KT 스카이라이프, 동영상 서비스 자회사로 지난해 설립된 유스트림 코리아, 영화 콘텐츠를 담당하는 사이더스 FNH, 포털 업체 KTH 등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콘텐츠 사업일까요? 우선 통신 사업과 가장 시너지가 큰 분야가 콘텐츠라는 이유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통업계가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 갖고 있었던 콘텐츠의 유통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휴대전화 시절에는 가입자들이 매직앤, 네이트 같은 폐쇄적인 이통사 포털 내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방적인 스마트폰 콘텐츠 시장에선 구글이나 애플 때문에 이통사들이 설 자리를 잃었는데요. 계속되는 매출 감소와 시장 포화 탓에 결국 콘텐츠 수익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통사들은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을 통해 꾸준히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의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그룹이 세계적인 연료전지 업체인 덴마크의 톱소 퓨엘셀과 손잡고 차세대 친환경 연료전지 상용화에 나섭니다. SK그룹은 톱소사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와 디젤, 바이오가스 등을 연료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기존 발전기보다 효율성이 좋아 차세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중에서도 효율성이 높고 연료 다양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넓어 가정용, 대형 건물형, 공장형 등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대차가 노르웨이 하이옵사와 수소연료 전지차 시범 보급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차량 공급에 나섭니다. 하이옵사는 현대차가 노르웨이 공공기관과 기업, 택시회사 등에 수소연료 전지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소 충전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하이옵은 유럽 최대의 수소 충전 운영소 전문 회사로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비 맥주가 맥주 카프리 출시 17년 만에 제품 리뉴얼을 단행했습니다. 오비 맥주는 카프리의 맛과 디자인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시된 새 카프리는 탄산 함량을 높여 톡 쏘는 맛을 높였습니다. 또한 유럽산 아로마 호프와 호주 및 캐나다산 메가를 사용해 깔끔한 끝맛과 부드러운 거품을 낸 점이 특징입니다. KT가 자사 와이브로 가입자들에게 온라인 저장 공간인 유클라우드를 50GB씩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클라우드는 사진과 음악, 동영상 등을 저장해뒀다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60만여 명이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T는 지금까지 휴대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만 유클라우드 50GB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82만여 명의 와이브로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